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11월 11일 25번째 맞는 농업인의 날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에서 농업의 비중은 2%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나 농업, 농촌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식량 자급, 환경 보전, 그리고 홍수 조절과 대기 정화, 전통 문화의 계승까지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농업은 더욱 중요하고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진 과정에 이견을 보여온 만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 대선 승리를 축하하며 더 굳건한 한미 동맹의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들이 잇따라 대선 굴복을 지원하고 나서면서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악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눈밖에 난 에스퍼 국방장관을 경질하자 침묵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측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에스퍼 국방장관 경질을 대선 이후 눈엣가시를 제거하는 작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해 레임덕을 차단하면서 대선 불복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지나 헤스펠 CIA 국장의 경질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둘 다 트럼프 대통령을 돕지 않아 눈밖에 난 상태입니다. 에스퍼 장관이 경질되던 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일제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연방 검사들에게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바이든 승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an election system that is laid out deeply in our Constitution, and we're going to make sure that we get that right. 바이든 승리를 공식 발표해야 할 연방 총무청의 에밀리 머피 청장도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이 큰 그림 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패배에 대비해 준비했던 불복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 움직임이 현실화하면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때까지 남은 기간은 70여일. CNN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거친 날들이 될 것 같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으로 미국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조작과 관련한 음모론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과 선관위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음모론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이후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글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40건 이상 올렸습니다. 트위터는 선거 사기 주장은 논란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지만 음모론의 확산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선거 전날인 2일부터 6일까지 선거와 관련해 절도와 사기, 조작 등이 언급된 트윗과 리트윗이 이전보다 2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6일 하루에만 1,600만 명이 관련 언급을 리트윗했습니다.
투표 절도, 절도 중단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등장해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사와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조작 주장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Because unfortunately there are groups out there who are working to discredit our office. There are communications going out to voters that don't come from my office, that don't come from the Secretary of State, trying to pass out false information. 하지만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미시간 등 표차가 적은 주를 중심으로 선거 조작 음모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망자 이름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투표지가 쓰레기통이나 강에 버려졌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음모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바이든 당선인 측은 지난주 페이스북의 톱 게시물 20건 중 17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투표 사기 주장과 관련된 것이었다며 페이스북이 가짜뉴스를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이상 선거 조작 음모론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은 건강보험법과 관련해 정책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또 유럽의 정상들과 통화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 선언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강조한 민생 현안은 전국민 건강보험법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입니다. 마침 연방대법원에서는 폐지 여부를 두고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당선인 측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결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ach and every vote for Joe Biden was a vote to protect and expand the Affordable Care Act, not to tear it away in the midst of a global pandemic.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권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 핵심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들과 전화 통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First of all, I'm letting them know that America's back. We're going to be back in the game. It's not American alone. Number one, I've had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now 6 world leaders. 이는 당선인 행보를 이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이 망쳐놓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도 전통적 동맹의 복원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내일쯤 첫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한반도 평화 정착 등에 대해 협력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르면 내일 전화통화로 소통을 시작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화가 이뤄지면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지 나흘 만에 직접 축하를 전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축하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다지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대응에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미국 차기 행정부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트위터 메시지로 먼저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캐나다와 유럽 동맹국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과 통화에 나선 만큼 청와대가 준비한 절차대로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외교 활동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아시아 동맹국 정상들과 한날 연쇄 통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누구와 가장 먼저 통화할지도 관심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 당선인 인사들과 만나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행정부 출범 뒤 북핵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미 의회와 학계의 유력 인사들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 쿤스,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정책을 자문하는 존 앨런 브루킹스 연구소장 등입니다. 강 장관은 이들에게 특히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상 차원에서 우선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구상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측 인사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 지난 3년간의 진전 상황에 대해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양국이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측과 가까운 의회 또 학계 유력 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행정부 인사 가운데는 폼페이오 장관에 이어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유지하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정권 교체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비핵화 대화 재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미셸 박 스틸이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한국계 미 연방 하원 당선자는 메릴린 스트링랜드, 앤디 김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 이름 미셸 박 스틸, 한국 이름 박은주. 현지 동포들에겐 선거의 여왕으로도 불립니다. 2006년 캘리포니아주 조세 형평국 위원이 된 뒤 오렌지 카운티 2지구 행정 책임자, 이번 하원 선거까지 5차례 도전해 모두 당선한 이력 때문입니다. 미국엔 1975년 가족과 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평범한 주부로 지냈지만 1992년 LA 폭동 사태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흑백 갈등 속에 생활터전이 짓밟히고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든 한인들이 폭도로 매도되는 현실을 접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이 없었구나, 그거를 느꼈었던 거고요. 정치인들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이번 연방 하원 선거엔 캘리포니아주 48선거구의 공화당 후보로 나와 현역인 민주당 의원을 꺾었습니다. 스틸 당선인은 트위터에 힘든 싸움을 했고 어렵게 승리했다며 유권자들의 지지에 더 겸손해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메릴린 스트릭랜드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지는 서울인데 돌무렵 아버지의 복귀로 가족 모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이번 연방 하원 선거엔 워싱턴주 10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됐습니다. 앞서 타코마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타코마 시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앤디 킴도 한국계 이민 2세입니다. 2년 전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하원 의원이 된 뒤 이번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중동 전문가로 오바마 행정부에 몸담았던 오바마 키즈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39지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하원 의원직에 재도전한 영 킴도 현재 민주당 후보에 앞서 있어 당선이 확정되면 미 연방 하원엔 4명의 한국계 의원이 포진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It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주요 인사들이 대선 불복에 동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조직적인 불복 시나리오가 가동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리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의 본부장께서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네. 그간 침묵했던 펜스 부통령 그리고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주요 인사들이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공식 석상에서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순조롭게 전환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플로리다로 휴가 간다고 그랬다가 지금 워싱턴 DC로 복귀를 했고요. 지금 조지아주에 1월 5일 날 런오프 그 상원의원 선거가 2명이나 열립니다. 그래서 네. 조지아주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20일 날 조지아를 방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연방 상원의원의 그 원내 총무죠. 그 미치 매코넬 의원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하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보도에 됐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상원에서 다루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랑 만나서 윌리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검찰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표 전에 둘이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연방 상원의 그 법사위원장이죠. 린지 그레이엄 이분이 지금 공화당의 모든 회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공화당의 모든 자금을 주무르는 그런 사람인데 펜실베니아 에리 그 시에서 우체국 직원이 상관의 우체국장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연방 차원에서 하고 부정선거가 있다면 연방 차원에서 다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다시 검찰에 또 수사를 지시를 했고 멜라니아 여사까지 나섰습니다. 그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보통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이제 그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축하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무런 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트윗을 통해서 남편을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원로 의원이죠. 뉴트 킹리치 연방 의장을 무려 7번이나 지내고 11선 의원입니다. 네. 이 사람이 민주당이 깨끗한 정치 선거를 안 한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월요일 뉴스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것만큼 민주당도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야 된다. 그런 논지로 또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잠잠했던 정치인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 특히 연방 상원의원 중심으로 많이들 발언들을 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폭스 정치 프로그램을 태그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거 부정이 곧 드러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네바다주의 선거관리 직원이 개표 부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다는 건데 이런 뉴스들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원래는 그 트윗에 방송이 되려고 많은 보도가 됐고요. 실제로 이 샤이라는 그 앵커가 자기 그 방송에서 또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예. 많은 청취자들이 9시에 기다렸는데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는 박스뉴스의 브레이킹 뉴스를 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샤 헤너리 이 굉장히 유명한 앵커인데 물론 친 트럼프 쪽 그런 앵커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기자 그리고 상원의원 짐 조르단 상원의원들 나와서 같이 가짜 서류들이 있다, 증거가 있다, 이것을 밝히겠다.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트윗을 날리고 했는데 결국 방송이 불발된 것 같습니다. 아무도 그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보니까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를 허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던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우편 투표 부정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다들 여론에서 우편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안 믿는 분위기가 좀 강한가요?
여론은 지금 나뉘고 있는데 그 우편 투표가 있을 수 없다. 그게 이중으로 우편 투표 보낼 때 그 두 개의 그 봉투를 써서 보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뜯어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뜯어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이미 개표가 된 것, 바이든 후보로 개표가 된 것을 갖다가 집어넣었다. 추가로 집어넣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다. 이런 선거가 어디 있느냐. 이제 공화당은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지시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관례가 별로 없는데 이번에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메모를 했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를 좀 해봐라. 근데 미국에서는 대체로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네. 선거법 조사를 검찰이 했는가라는 그 관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담당자가 그 메모를 받자마자 이튿날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하급 검사들한테 지방 검사들 각 주의 검찰청에 전달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 바로 밑에서 이 선거에 부당함이 있는가를 조사해야 되는 그 책임 검사가 다음날 사임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때문에 미국 정치권 뭐 그다음에 내각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문제는 이제 네바다주에서 이제 부적격 유권자들과 펜실베니아주의 우편 투표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 이견 전에도 그 지난번에 법무부 차관을 지냈죠. 켄 스타 이분이 나와서 팍스 TV랑 어제 아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우편 투표 기한을 연기하는 것은 주 법원이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한 사항이 아니고 주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법원이 날짜를 연기해도 좋다고 결정을 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켄스타 전 그 법무차관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 법원에서 기각을 하던가. 두 번째는 판사들이 지금 펜실베니아 주 대법원 판사 한 명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양심선언 비슷한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판사들이 같이 동조를 해서 상황을 바꾸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입법부에서 결정할 일을 법원에서 한 것만큼은 불법이다. 이런 방송을 한 40-50분 가량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국방장관을 트윗으로 경질했다고 어제 저희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뒤로 고위직들이 계속 사임하는 듯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로 다시 다 채워놓고 뭔가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나요? 이렇게 교체기에 안보 조직을 다 바꿔버리는 일까지 하나요? 그 에스퍼 국방장관은 사실 경질 대상이었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번에 시위, 플로이드 시위 사태 이후로 연방군을 투입한다, 안 한다라는 그런 자리에서 망신을 많이 줬습니다. 그 강요도 회의하는 데서. 그래서 이제 괘씸죄에 해당됐고, 이번에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경질 그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지금 줄사태가 이루어졌죠. 고위 그 정책 인사들, 뭐 제임스 앤더슨이나 조셉 커넌이나 뭐 젠 스튜어트 이 사람들은 원래 경질 대상은 아니지만 그냥 알아서 그냥 사퇴한 거다. 트럼프의 그 인사 스타일이 기업의 무슨 회장 같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경질해버리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주어서 잘 해결을 못하면 아주 심하게 꾸중을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은 보편적인 대통령들이 뭐 문제를 안고 잘 일을 해결을 못해도 강요라서 임기 끝까지 끌고 가는 데리고 가는 그런 것과는 상반되죠. 그래서 뭐 워낙 캐릭터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반 대통령들보다 굉장히 독특한 행보로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이 질주하는 그 폭주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들 그냥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은
이미 그 한국의 그 국방일보 비슷한 거 그런 그 밀러터리 타임즈 이미 그 대선 끝나고 4일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전제는 내가 사임을 하는 전제로 해서 인터뷰를 할 거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로 사임 의사를 본인도 밝혔고, 근데 본인이 사임하기 전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이제 해고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모욕감을 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 얘기하셨는데 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을 놓고 찬반 시위가 격화될 경우 시위를 빌미로 해서 군을 동원한다든가 뭐 무력 시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국 정치가 대통령이 뭐 지시를 한다 그래서 군이 동원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전쟁에서도 그 군을 동원하는 것에 최고 통수권자이지만 상하원의원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데 주지사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방군을 투입하겠다 했는데 이제 국방장관이 말린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군 동원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고요.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시위대 진압할 때 좀 많이 성급했죠. 그래서 이런 것 우려는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닐까. 그냥 보복성 인사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아니냐, 국가 비상사태는 누가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펜타곤에서 그 다음에 또 명령을 이어받을 체계적인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정치적인 보복으로 국방부 장관을 해임했다. 여기에 대해서 충격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의 유진리 보도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걸림돌인데요. 민주당은 이를 고려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은 서울에 남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충북 괴산을 찾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상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서울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 금융, 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재점화한 뒤 민주당은 곧장 행정수도 추진단을 꾸려 관련 계획을 구체화해왔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바꾸기 위해선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국회 이전입니다. 세종의사당을 세워 일부 상임위원회를 옮기는 방안이 이미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것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궁극적으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야 하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걸림돌입니다. 일단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 집무실만은 서울에 남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이번 달 안에 공개하고 야당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사실상의 완전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조 5천억 이상 드는 이런 사업을 그냥 용역비를 반영해서 밀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기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 이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대선을 신경 쓴다면 국회 이전 쪽에, 보궐선거를 고려하면 서울 발전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데 결국 양쪽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몸집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층 확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갈등은 추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증폭됐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공개 발언하며 추 장관에 적극 맞섰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자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월성 1호기 수사로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에 의원님이 의심을 하시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동일하고요. 결국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까지 논란거리로 만들면서 인사와 행정에서 시작된 갈등은 예산 분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처럼 주요 언론 보도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4.7%로 오차범위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2.2%, 이재명 경기지사는 18.4%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물론 20대에서도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윤 총장의 입장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청문회 당시에는 정치에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정치 의사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결국 추 장관과 계속 대립하면서 윤 총장의 존재감은 정치 영역으로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수층을 넘어 중도층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야권에서 아직 유력한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윤 총장의 존재감은 당분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수사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부인이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사실상 뇌물수수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내역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세무당국에 제시하고 수년치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의 기업 협찬금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일부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지난해 6월 총장으로 지명된 직후 협찬사가 급격히 늘었다며 뇌물 사건으로 수사해달라고 여러 차례 고발장을 냈습니다. 뇌물 공유자의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죄는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 2부에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에 사실상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과 협찬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만 앞세운 성급한 수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검찰은 이들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에서야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부인 관련 의혹 사건들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윤 총장의 지위를 배제시킨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과의 갈등에다 최근 원전 수사를 놓고도 여권과 대척점에선 윤 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수사라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란 얘기도 안 합니다. 제 얘기가 나오면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이란 일부 지적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도 내놓으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 배당을 놓고도 검찰 내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됐습니다. 김 씨는 전시기획사를 운영하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해 6월 검찰 수사와 관련이 있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며 사실상 뇌물수수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9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뒤 한 달이 넘도록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죠. 최근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이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주요 증거들을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나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는데요. 나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9월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며 논란이 됐죠. 이처럼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일부 언론들은 검찰의 무리수, 헛발질이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우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사실상 1%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남편이 현직 판사인 나경원 전 의원만 봐주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 나온 발언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법조계에선 나 전 의원 케이스처럼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이 일괄 기각되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보는데 작년에 보니까 거의 29만 건 정도가 발부가 됐는데 98.8%가 다 발부가 됐고 일괄 기각된 경우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에 불과합니다. 사법농단을 했을 때 양승태 주변에 관련돼 가지고 한 거는 기각률이 90%. 나경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기각률이 100%죠. 일부 누리꾼들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는 70여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고 심지어 딸의 학창시절의 일기장과 휴대전화까지 압수하게 해주더니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오늘 윤 총장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전시기획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붓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안기령 앵커가 자세히 소개를 잘 맞습니다. 해줬습니다만은 압수수색 영장 달라고 그러면 다 제출할 건데 뭘 쳐들어가서 갖고 오려고 그러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역으로 다른 압수수색 영장들은 왜 그렇게 많이 발부가 됐었을까요? 물론 우리 사회에 그렇게 흉악범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압수수색은 대부분 이 큰 이변 없이 발부해 준다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 법조인들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혼동할 수 있는데 구속영장은 그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엄정하게 한다. 심지어는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도 엊그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여기 또 국민들의 공부는 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어제는 구속영장이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됐다. 이건 이례적이죠. 이 안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 기억에도 이 몇 해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사법농단 사건 때 그리고 최근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아들 관련 의혹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바로 검찰총장의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아까 인권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제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제안도 했지만 또 하나는 법적 침해가 우려된다. 예. 아니 사실 이 기업이나 가정이나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법적 침해를 받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려까지 법원이 하면서 예.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점은 그럼 앞으로 한번 지켜보죠. 법적 침해를 받는 모든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이만큼 예. 신중한 배려가 있는지 사례를 아까 국회에서도 얘기했으니까 통계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찰총장의 부인에게 네. 고발당하신 게 있습니다. 또는 고소당하신 게 있는데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뭐 그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만 가서 과세 자료, 세무 자료들을 갖다가 가져온다든가 확보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진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거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세무 관련 자료들을 갖다가 네.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각됐지만 그러면 어쨌든 과세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게 어쩌면은 뭐 세금 탈루를 포함해서 예. 협찬금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에 대한 이제 수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세무 자료는 기본이고요. 또 이제 세무 자료뿐 아니고 계좌 흐름도 봐야 됩니다. 이 기업에 어느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고 어느 시점에 받았고 그 시점에는 어떤 청탁 가능성이 있는지가 수사의 대상일 텐데 예. 이 과세 자료 기본적인 거고 이건 당연히 세무 당국에 영장 청구를 했고 영장이 이건 안 나올 수 없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자료를 확보한 거고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는 돌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아까 이 보수 언론들의 이제 일부 신문들을 인용해 주셨는데 이 과연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팀이 어떤 이제 정황들을 포착할 것인지가 주요 관건입니다. 이 언론이 보도하는데도 좀 미묘해집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됐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검찰 중에서도 중앙지검인지 남부지검인지를 네. 확 써줘야 아 법무부 장관 쪽인가 보다, 아 검찰총장 네, 네. 편인가 보다 이게 이제 구분이 되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기사 쓸 때도 그런 것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될 판입니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 남부냐, 동부냐, 예. 중앙이냐 이제 가려서 쓰게 되고 어떤 수사팀이냐, 심지어는 또 이제 담당 검사가 검사 누구냐까지 이름도 봐야 되는 확인해야 것이 되고, 예. 지금 너무나 우리의 이제 법무 상황이 법무 검찰의 이제 상황이 이 뭐 추미애 대 윤석열 이렇게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지만 예. 쉽게 요약하면은 반총장이냐 친총장이냐 지금 이 구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든 검찰 조직 스스로 빨리 극복해줘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참 상황이 아이러니컬한 거는 두들길수록 강해지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네.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1위가 돼버렸습니다. 예, 오늘의 핫 이슈죠. 예. 네. 자, 왜 그런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오늘 하루 구구한데요. 대체적인 해석은 자, 일단은 추미애 장관이 매우 강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꽤 예. 장기간 지속돼 왔습니다. 국정감사 이전부터 사실은 올 초에 시작이 됐죠. 2월에 첫 인사권을 행사했을 때부터 예. 자, 이제 뭐 이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렸다. 이런 뭐 이저 기사 표현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이제 여름에도 인사권이 있었고 최근에 수사지휘권, 여기에 감찰권. 그래서 이 검찰 조직 내부의 평검사가 예. 내부 통신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지휘권이 남발되고 있다. 추미애 표 이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하면서 또 충돌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정서입니다. 이거는 그 본연의 이 검찰 업무라든가 확대해서 법무 업무가 아니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이제 호불호와 또 이제 진영의 갈등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좀 문재인 정부에 대항해서 강하게 맞서는 야권 주자는 누구인가? 별로 눈에 띄지 않던 터에 예. 오히려 이례적으로 현 정부의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이 어찌 보면 야권 지지층의 눈에 가장 좀 돋보이는 인물로 예. 보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때려줄수록 정치적으로는 더 성장한다. 이 지지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리포트에 전 100% 공감하는데 이게 내년까지도 상당히 짧지 않은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또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완전히 정치인입니다. 네, 네. 이게 지금 그만둬야 될 사람 아닙니까? 네, 이런 네. 뜻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오늘도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엄중한 것이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1위 후보로 등극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흔히 이제 그 심리학에서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 자꾸 뱅뱅 돌면서 얼굴을 자주 보이면 네. 아,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흔히 단순 네. 노출 효과라고 합니다만 맞습니다. 아무튼 신문에 자꾸 나오고 방송에 자꾸 나오면 네. 틀 때마다 그 사람이 나오니까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높아질 가능성뿐 아니고요. 아까 네. 심리학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달콤한 유혹 효과인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천생 검사고 천생 법조인으로 이제 수사만을 알고 살아왔고 이제 본인이 소속됐던 그 사랑한다고 이야기한 조직의 수장이 됐습니다. 예. 검찰을 개혁하면서도 검찰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정치에는 뜻이 없다. 지난해 말 아까 들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뭐 대권은 무슨 남의 얘기지 그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지율 1위가 되면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의 잔잔하던 마음속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거죠. 그럽니까? 네. 저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요. 아까 미국 연결하셨습니다만 패배했어요. 사실은 완패를 했는데 그래도 역대 최다 7천만 명 이상의 표를 내가 받고 패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당장이 아니어도 4년 후에 이 지지의 일부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면 또 나오지 말란 법도 없겠구나. 기회를 노려본다. 이건 정치인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총장은 이 1위라고 나 1등 먹었어. 이 달콤한 유혹을 정말 정치와 절연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갈 다리를 불사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죠. 예. 정치인들은 대부분. 예. 그런데 지금 현직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공언한 바 없는데 지금 뉘앙스만 흘렸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대권과는 무관하다. 정치와는 무관하다라는 좀 자기 선언이 있어야 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게 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이야기처럼 예. 그렇다면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냐, 검찰이냐.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네. 이게 참 사실 난감한 문제입니다. 네네. 여러 명의 경선 나설 대권 주자들이 자기의 그 특징이나 장점을 계속 내보이면서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걸 나중에 다 모아서 한 후보한테 그렇죠. 밀어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 빨아들이고 있다가 저는 안 한다니까요 하고 물러나 버리면 그렇죠. 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건 상황에서 다 국민의힘이 좀 난감하죠. 신기주처럼 휘발되는데요. 지금 이제 여권도 이 대권 주자 1위라고 지금까지 1, 2위를 이제 각축하고 있던 민주당 내의 이제 유력 대권 주자들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보다 더 나왔다고 여권도 놀라야 되지만 문제는 지금 야권이 더 이 허무한 것이 뭐냐면 이 맞서는 주자가 없다 보니까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야권의 존재감이 부재한 결과가 윤석열 총장의 1위 아니냐. 또는 야권의 지금 이제 이 대권 주자가 대중들의 눈에는 혹은 특히 지지층의 눈에는 공백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안을 찾다가 현직 검찰총장마저도 대권에 소환돼 오는 거 아니냐. 유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야당은 존재감이 바닥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짧지 않은 기간, 한 내년 뭐 4월 재보선이나 혹은 여름까지도 윤 총장 임기가 7월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이 정치적 가능성에서 윤 총장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유지될 거라고요. 그러면 점점 산은 커지면 이 그늘은 더 짙어지고 어찌 보면 실제 야권, 정당 내의 대권 주자들은 더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랙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더 큰일 난 것은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재단 이사장의 갑질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직원이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며 갑질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모 사립고등학교 직원 A씨는 수년 동안 재단 이사장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직원이 건넨 녹음 파일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고함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왜 얘는 대가리가 안 돌아 왜? 난 그렇게 설명해도 답을 떠먹이겠다고 뭐 처박반졌네. 넌 작업을 지시하면 제대로 써. 막말 호칭은 기본. 억지로 살을 뺄 것을 강요하고 사적인 부분을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10월 말일까지 몇 킬로 뺄 거야? 너 담배 펴 안 펴? 에?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냥 하인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물건처럼 하인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쉽게. 현장에 함께 있던 교장에게도 폭언이 향합니다. 당신이 그따위니까 내가 연역 그렇게 쓰라고 해도 연역은 하나도 안 하고 거기에 내가 소식 주고 연역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A씨는 이사장 명령에 못 이겨 언제든 자진 사직하겠다는 백지 사직서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뺨을 맞는 등 여러 번 폭행도 당해 심한 스트레스로 피부병이 악화하고 잘못된 생각까지 한 적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잠이 안 오고 괴롭고 어려워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도 있고요. 견디다 못해 A씨는 이사장 횡포를 조사해달라며 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했고 경찰에도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습니다. 학교 측은 갑질 신고를 한 직원에 대해 사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A씨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녹음 파일 속에 등장한 목소리는 본인이 맞다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이 어머니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 숨진 아기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세 자릿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 노인 요양시설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지난 4일 발열과 기침이 시작된 요양보호사가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확진 당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인 코호투 조치를 하고 전수 진단 검사를 벌인 결과 환자가 23명까지 늘었습니다. 증상이 조금 심하신 분들은 행동이 이렇게 과격하셔서 서로 간에 접촉이 있어서 마스크가 벗겨지기도 하고 완벽하게 마스크를 착용했단 말은 요양원 특성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감염 취약시설 전수검사를 벌였지만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가 검사받은 시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로 그 이후에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겁니다. 전국 취약시설 조사에서 현재까지 48명이 확진됐지만 이번처럼 검사 이후 감염되면 속수무책이라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일제 검사가 완료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2주마다 주기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우도 4주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취약시설 외에도 보험사 관련 환자가 7명 더 늘었고 초등학교 관련도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신규 환자만 146명,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환자는 100명에 육박하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67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런 증가세가 계속되면 2, 3주 안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방부 청사 인근에 있는 직할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발생해 군이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청사 앞 통행이 통제된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PCR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용산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 복지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예방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국방부 외부에 건물이 있지만 추가 감염을 우려해 영내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국직부대 공무직 근로자로서 주말간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학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명이 확진된 뒤 밀접 접촉자 등 2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간부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중 1명이 지난 8일 국방부 부근 국군중앙교회 예배를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확진자와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했거나 관사 아파트에 살아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는 근무자를 상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합참 근무자들의 외부인 접촉과 외부 식사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산의 민간병원에 입원 중이던 공군병사 1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국내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직원 가운데 국군중앙교회를 방문한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도록 긴급 공지를 하고 별도의 공간에 추가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10월부터 11월 첫째 주까지 발생한 가을 산불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도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 막바지 단풍철이 겹치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주택 화재가 산불로 옮겨붙은 것입니다. 영동과 남부에 이어 수도권에도 산불이 잇따르는 등 올가을 산불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 첫 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51건. 10년 평균이 16건인데 무려 3.2배나 많아진 것입니다. 10월부터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공기와 토양이 바짝 메마른 것이 원인입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은 시료 습도가 25%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앞으로 건조특보는 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 면적도 평소 가을 산불보다 넓습니다. 가을 산불 피해 면적 중 1헥타르 미만이 96%에 달하는데 11월 들어 1헥타르를 넘는 산불이 벌써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예년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도 많고 강한 바람이 불어 피해 면적도 큰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주말에는 막바지 단풍객이 몰릴 것으로 보여 산불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는 다음 주 중반쯤 내릴 것으로 보여 그 전까지 산불뿐 아니라 대형 화재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서울 상공에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 택시가 떴습니다.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택시가 실제로 하늘을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작은 프로펠러 16개가 달린 흡사 꼬마 헬리콥터 같은 모습입니다. 제법 씩씩하게 날아올라 한강 상공을 힘차게 비행합니다. 미래의 교통수단이라 불리는 2인승용 드론 택시입니다. 중국 이항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최고 3,000m 높이에서 최대 시속 130km의 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발 50m 상공에서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마포대교 일대 1.8km를 약 7분간 비행했습니다. 유인용 드론이 비행한 건 국내 처음입니다. 다만 안전성을 고려해 탑승석에 사람 대신 쌀까마니를 실었습니다.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 강북은 대부분 드론 비행이 금지됐고 강남은 제한구역입니다. 국토부는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는 등 국내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R&D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는 6월에 발표했던 정책 로드맵과는 별개로 UAM 분야에 대한 그 R&D 로드맵, 기술 개발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국토부 인증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소방용 항공기로 활용하고 2025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항공 분야 대학, 민간기관과 협력해 관련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등 조종 정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 2813님이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만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하길 바랍니다 해줬고요. 예, 이어서 5633님,
바이든 당선인 경제 문제와 인종차별 문제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관련된 수사 소식 전해드렸는데 2071님 조국 전 장관, 나경원 전 의원, 윤석열 총장 등 누가 됐든 검찰의 압수수색이 공평성에 대한 의문이 없도록 집행돼야 합니다 하셨군요. 예, 6365님 법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하는데 영장 기각은 평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는 금요일이면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습니다. 불길 속에 몸을 던져 노동 현장을 고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외쳤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평균 5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네, 그러자고 모두가 약속은 하는데 50년이 지나도 현실은 아직 멀기만 해서 안타깝습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는 당부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